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22학년도 시험에 합격한 중등특수교사 함교사입니다. 네, 저는 시험에 응시한 횟수가 하나면 하나지 두개냐 셋이겠냐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야 넷이면 넷이지 다섯 아니야 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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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라lal라lal라lal라lal라lallalalala 이번 영상에서 제가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 10년 동안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 이쁜 것만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실제 얼굴이 아닌 지극히 미화된 이모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합격수기에 다양한 공부법이 잘 정리된 것들이 많으니 체계적인 공부법을 원하는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법은 간단히 언급하고 그 외에 수험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학 공부법입니다. 교육학은 무엇보다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포함 제 주변의 수험생들의 교육학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월 기본 이론을 열심히 듣고 3, 4월도 열심히 들으려 하지만 1, 2월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면서 전공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서서히 교육학 책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5, 6월에는 전공에 매진합니다. 그러다가 7, 8월 모의고사 시즌에 딱 때려맞고 7, 8월에 날도 덥고 할 것 많고 그놈 슬럼프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육학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여유롭게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9, 10월 모고를 보면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전공도 좋지만 교육학이 꽈락이 나오면 망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결국 전공보다 교육학이 불안해지면서 이때 노량진 교육학 강사님들 중에 단기 특강 강의가 열리면 그거를 노리며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뭔가 시원치 않으니 시험에 다가와서 비슷한 강의 하나를 더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 전날에 교육학을 포기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육학은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방법은 바로 모범답안 타이핑 치기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제가 기간제하면서 같은 학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방법을 제가 변형한 것으로 자투리 시간 동안에 교육학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던 방법입니다. 물론 기간제하면서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학 논술책을 하나 구입해서 타이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윤승현 교수님 책으로 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난 후 혹은 기존에 이제 교육학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 교육학 지식을 상기하기 좋고 그리고 논술 쓰는 감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문제를 먼저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코넬식 혹은 일반 줄노트 파일을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제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합니다. 똑같이 타이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다음 페이지에는 줄노트, 똑같은 줄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는 시간 동안 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력합니다. 문제를 타이핑하면서 답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모범 답안을 통해 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출력해서 두 번째 줄노트의 답을 요약 정리해서 도식화해서 두 번째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줄노트에는 해당 답 이외에 확장된 개념이나 문제를 보면서 떠올랐던 이론들을 정리하는 걸로 세 번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관련 개념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엇보다도 공부는 되고요. 그리고 파일처를 해서 갖고 있게 되면 나만의 교육학 교재가 돼서 다른 시중에 있는 교재들보다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공 공부법입니다. 이건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최한솔 교수님 커리큘럼과 스터디, 그리고 혼자 공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최한솔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참고하되 너무 강의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장애를 공부해야 하는 나만의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적장애 새 강론 특강이 생긴다거나 강의량이 길어져서 부강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부득이하게 강의 스케줄이 꼬이는 날이 생기면 제 공부도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솔쌤 강의 중에서 이게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율이 꽤 괜찮습니다. 꼭 체크해두고 두고두고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법은 최대한 어휘나 어감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솔쌤 유튜브를 무한 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네, 교육과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성실함의 지표입니다. 성실하거나 도박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분이라면 꾸준히 보시면 되고요. 도박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솔쌤의 파이널 특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그때 처음 공부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시기에 바짝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거에 매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어나 어감에 익숙해진 다음에 찝어주는 것 위주로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대가리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임용은 암기력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몸과 머리가 안 따라줍니다. 지능에는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교육학 공부를 하시면 아실 텐데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 저로서는 이 결정지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들은 단어들을 연결시키는 드립을 많이 사용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임용시험에서 아동기 품행장애 진단기준 연령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10살이라고 생각했으면 기억이 안 났을 텐데 욕을 잘하는 학생이 10세라고 말하는 걸로 매칭했더니 그 다음에 안 봐도 기억이 났습니다. 웃기거나 더러움 혹은 비속어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다 보면 두문자나 부호화를 잘 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능력을 빌리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말장난하는 것을 좋아해서 두문자 장인으로 불러졌었습니다. 이게 장수생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두문자 송중기 수건이랑 레전드 공시생의 일상 방사진 보기입니다. 송중기 수건은 보청기의 기본 구조인데요. 송화기, 증폭기, 수신기, 건전지 이 네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송중기 수건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공시생의 일상 방사진 보기는 시각장애 확대 핵심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레크레이션 여가기술, 전환, 공학, 시기능훈련, 생활기술, 방향정의와 이동기술, 사회기술, 진로교육, 보상기술, 기능적 기술, 일상생활기술들의 앞글자들을 따서 한솔쌤이 강의하시는 중에 이거 나올 것 같다, 올해 시험에서 분명히 나온다, 외워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두문자로 따시면 기억이 잘 될 것입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제가 두문자를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거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스터디 구성원을 모집하는 글을 볼 때 1차 합격자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만 모집하거나 여자 선생님들만 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터디를 해본 결과 가장 좋았던 조합은 남자 둘, 여자 둘인데요. 여기서 1차 합격자 1명 이상, 그리고 재학생이거나 초수생, 그리고 성비가 반반이었습니다. 재수 이상을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뭔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아는 건 많은데 파이팅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면 초수생들은 파이팅은 넘치지만 너무 확장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초반에 너무 달려서 페이스 조절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수생과 장수생이 함께하면 서로 조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비가 적당히 비율을 유지했을 때 좀 스터디가 오래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빌런들을 만나게 됩니다. 스터디를 모집하기 위해서 스터디 운영 방안이나 자료만 빼가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친한 척하며 자료를 요구해가고 연을 끊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하는데 본인 자료랑 공유된 자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수험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란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 뭐니 해도 공부는 빨입니다. 제 아이템은 아이패드와 블루투스 키보드, 펜 4종입니다.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서브노트 두꺼운 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점심 먹으러 잠깐 다녀온 사이에 서브노트를 훔쳐가서 강의실에 경찰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대생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인물이었지만 아이패드로 바꿨더니 서브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일도 없어지고 빠르게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찾을 수 있어서 아이패드로 공부하고 나서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신세대 분들은 아이패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나 사야하나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법은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 4종입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의 방식인데요. 이 펜 4종으로만 공부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형광펜 하면 주로 노란색 형광펜이나 빨간색 형광펜을 주로 쓰시는데 저의 경우 그것으로 칠해버리면 너무 눈에 띄어서 다른 곳을 보지 못하게 돼서 눈이 아파서 최대한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형광펜이 회색입니다. 회색 형광펜은 주로 제목이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명칭 같은 것에 체크했습니다. 마치 전봇대 세우는 느낌. 그리고 주황색 형광펜은 단어에 체크합니다. 회색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단어일 경우에 체크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노란색 형광펜을 사용합니다. 가끔 한솔쌤이 키워드라고 말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형광펜을 체크해두면 나중에 그 단어만 외워서 말을 지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 볼펜은 강의용 펜입니다. 한솔쌤의 해설을 적어두는 것인데요. 주황색 펜이 빨간색 펜보다 눈에 덜 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검은색이나 파란색, 빨간색이 아니라서 그 펜과 강의용이라는 의미를 연결짓기 편하고 자세히 보면 해설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답을 써보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확인해봐서 비교할 수 있어서 주황색 펜을 애용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는 방법도 좋지만 떨어지는 이유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떨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용 준비를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 특수 임용 강사는 한 명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강땡땡 강사님 수업을 20살 겨울에 들었습니다. 시험을 볼 것도 아닌데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3학년 때부터 지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둘째, 기출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특수교육과에서 1기이다 보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저는 5수 정도까지 기출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걸 왜 봐야 하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출이 안 나온 부분을 공부했고 강사님들 문제 중에서 기출 아닌 부분만 공부했었습니다. 기출은 중요합니다. 셋째, 모의고사를 너무 믿었습니다. 첫 시험 보는 해에 여름쯤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원에서 20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의고사라서 되게 부담되고 걱정했었는데 100여 명의 학원 수강생 중에서 20등을 하니까 와, 나 시험 합격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받고 잠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험 성적은 당연히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동안을 되짚어 생각해보면 모의고사와 임용의 연관성은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합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불합격하겠다고 우울해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는 시험장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냐입니다. 넷째, 공부를 하다 말다 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한없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울하고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1년을 날리면 어쩌지? 기간제라도 하면 그래도 돈이나 경력은 인정받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기간제 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올인해서 공부하고 다음에 기간제 하고 또 그 1년 하고 그러다 보니 공부도 애매해지고 경력도 애매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간제를 해보신 수험생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독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시간에 빡공을 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간제 하면서 합격하시는 사람은 올인해도 합격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완전 공감해요. 기간제 하면서 공부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만나는 교사로서 내 공부하겠다고 소홀히 가르치면서 기간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내 공부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일병행하면서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만 처음 기간제를 하시는 분이라면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 진짜 쉽지 않으실 겁니다. 5번째, 파이널 쪽집게 강의 자료를 맹신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학원가에서 쪽집게 강의나 요약 강의가 열립니다. 그 시기가 되면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어느 강사가 적중률이 높았다느니 이번에 어느 교수님이 출제하러 갔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때 말로 찌라시라고 하죠. 제가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로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두고 암기를 하고 있었는데 적중률이 높다는 모 강사님의 쪽집게 강의에서 제가 체크해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새로운 이론들만 있더군요. 그래서 시험을 1주 앞두고 서브를 버리고 그것만 달달달 외워갔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에서는 제가 서브에 체크해뒀던 부분이 많이 나왔더군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원서 접수 기간에 쓸데없이 눈치 싸움하고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등의 다양한 실패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계속 떨어지다 보면 시험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시험의 불안은 아시다시피 역유자형 곡선이므로 너무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날에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정말 허무맹랑하고 어이없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나름 저는 효과를 톡톡히 보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험장 가서 떨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험장에 분명히 경험 삼아 연습 삼아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계산해보면 전체 중에 결시생 5%를 빼고 시험 삼아 보는 혹은 경험 삼아 보는 사람들 30% 제외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제대로 공부 못한 사람 20%를 또 제외합니다. 그리고 시험날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 10%를 또 뺍니다. 시험에 실수하는 사람 10%를 또 제외합니다. 그러면 5 더하기 30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10 75%의 합격 확률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1.5배수를 뽑기 때문에 75%의 확률이므로 별일 없는 한 나는 1차 합격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덜하게 됩니다. 시험날에 불안감이 높으신 분이라면 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떠세요?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든든한 집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카페에서 여유로움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노량진 카페는 공부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고 고시부패들의 간들이 세서 군대 다녀온 분들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 전투 식량을 먹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 저는 1번 마을버스를 타고 중앙대를 갑니다. 중앙대 학식이 싸고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카페들도 노량진보다는 덜 붐비기 때문에 소소하게 여유로움을 찾아 힐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노량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그리고 따릉이를 타고 한강공원에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은 춥지만 4월, 5월 돼서 날이 풀리면 운동도 할 겸 기분 전환도 할 겸 해서 다녀와 보세요. 저는 그때 스터디언데이랑 따릉이를 타고 갔었는데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해서 사연도 당첨되고 경품도 타고 힐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장수생인 제가 초장수생인 만큼 꽤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기간제도 하고 농협시험도 준비하고 복지관에 취업도 하고 사립학교 정교사 시험에 지원하고 경조사도 다양하게 다 겪어보고 10몇 년 동안 공부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활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한 달 동안 사립학교 5군데를 시험 보러 가고 최종까지 간 것도 있었지만 한 달 안에 그 5곳 다 떨어졌던 때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공립 임용고시 탈락 소식을 듣자마자 전국의 사립 정교사 채용 공고를 찾아보고 닥치는 대로 다 원서 쓰고 시험 봤었는데 결국은 한 달 사이에 후두두둑 떨어지니까 자괴감이 엄청났습니다. 오랜 수험 기간 중에서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억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합격은 없었겠죠. 네, 저는 임용닷컴 교수님 중에서 윤승현 교수님이랑 최한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윤승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이유는 윤승현 교수님의 강의에서 모범 답안이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윤승현 교수님의 모범 답안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눈에 더 잘 들어오고 뭔가 깔끔하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윤승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한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최한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제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한솔 교수님이 수업 중에 나올 것 같다 라고 성견지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찝어주는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최한솔 교수님 강의를 꾸준히 믿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래 힘든 수험 생활을 했어도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 나는 열심히 했지만 주변에서는 결과로만 판단하고 내가 열심히 한 과정에 대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잔인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장수생분들은 현재 떨어진 것에 대해 많이 힘든 과정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만큼 많이 시험 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제 주변만 봐도 저만큼 시험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합격을 했는데 횟수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자랑할 수 있는 합격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면서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다소 재수없고 지루했던 합격자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만나요.